네, 오늘 그 정신장애의 증상과 그 증상의 원인, 그리고 증상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강의를 담당하게 된 최명기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정신장애의 원인이 어떤 병이라기보다는 어떤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 과학이 정신분열증과 조울증과 같은 병의 원인이 어떤 심리적인 것에 기인하거나 어떤 상처에서 기인하거나 혹은 종교적인 면 혹은 사회적인 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뇌의 생물학적 원인이라는 것을 갖다 밝혀내기 전까지 많은 가족들은 정신분열증 환자나 조울증 환자가 집에 있으면 그거를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강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갖다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정신분열증 환자분들의 증상은 그 원인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뇌에서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물질의 균형이 손상된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갖다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뇌의 손상이 실질적으로 어떤 증상을 갖다 일으키나를 갖다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 강의의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분의 환청이나 망상 혹은 기이한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을 가족분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가를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강의의 내용들과 많은 시중에 있는 정신분열증 책자의 내용들이 환자분들의 어떤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나열되어 있지만 가족분들의 입장에서 그 증상을 갖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희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강의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정신분열증 환자분들의 가장 중요한 증상이지만 간과되어 왔던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술과 담배와 같은 중독성이 있는 물질에 정신분열증 환자분이나 조울증 환자분들이 빠졌을 때 그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두 번째 부분은 정신분열증 환자분들이나 조울증 환자분들이 알코올 의존증에 빠져서 술에 중독이 됐을 때 그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정신분열증 환자분들의 가족분들 중 일부가 가장 고통스러워하지만 어떤 의료진과 사회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정신분열증 환자분들이나 조울증 환자분들이 집에서 폭력적으로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지 가족분들도 안전하고 환자분들도 안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대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번 강의를 통해서 가족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환자분들을 합리적으로 잘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게끔 대처할 수 있는지를 갖다 알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증상의 원인이 어떤 개인적인 흠이나 가족의 잘못이나 어떤 사회적인 면이나 환자분들이 받았던 과거의 상처, 그런 것들이 아닌 어떤 하나의 만성질환으로서의 생물학적인 부분이 환자의 증상의 원인이라는 걸 알아서 가족분들이 내 가족 중에 정신분열증 환자가 있다는 부끄러움을 버리고 환자분들을 하나의 만성질환 환자분으로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신분열증 증상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예를 갖다 하나 들라 그러면은 저는 가끔씩 공포 영화의 주인공이 됐다고 상상해 보시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공포 영화를 보다가 보면은 참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주인공을 사람들이 쫓아다니기도 하고요. 음모가 진행이 되는데 알 수도 없고요. 또 때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정신분열증 환자분들은 어떤 점에 있어서 그 공포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공포영화는 주인공이 그 상황을 갖다 저절로 극복해내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오지만 공포영화 속에서는요. 그러나 정신분열증 환자분의 경우에는 투약을 통해서 원래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 두려움이 있게 되면은 거기서 극복하는 것이 또 쉽지 않지요. 그래서 과연 그 공포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정신분열증의 증상은 어디에서 비롯이 되며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그리고 나서 또 그 증상과 연계가 된 어떤 지나친 흡연이라든가 음주라든가 폭력과 같은 행동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한번 저희가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신장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뇌에는 저희의 감정을 조절하는 물질, 생각을 조절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들의 이름은 저희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 균형이 잘 맞아야지 뇌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아울러 사회심리학적인 측면도 영향을 주기는 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그 뇌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가족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정신분열증이 발병돼서 온 가족분들과 얘기하다가 보면은 아버님이나 어머님께서 그때 이러지만 않았다면, 그때 이런 일이 생기지만 않았다면 우리 아이가 이런 몹쓸병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도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걸리듯이 정신분열증이라는 병은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만성질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가족분들이 그때 이렇게 하지만 않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에 계속 빠지게 되시면은 그것은 정신분열증 환자분들을 갖다 올바로 대하는 자세에서 조금 벗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가족분들이 지나친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버리고 하나의 질환으로서 정신장애를 대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장애의 원인 중 가장 커다란 점은 바로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에 장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장애의 주된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망상이나 환청과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망상은 뭔가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비합리적인 믿음을 우리가 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삼성이나 현대 같은 재벌의 자식인데 출생에 비밀이 있는데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과대망상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본인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가졌다는 망상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안전기획부가 자기를 계속 쫓아다닌다는 어떤 피해 망상을 가지는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이제 망상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또 하나 주된 증상은 환청입니다. 환청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목소리가 환자분의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마치 텔레비 소리처럼, 옆에 이야기하는 소리처럼, 또 핸드폰 소리처럼 환자분의 귀에는 실제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때로는 이걸 하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기도 하고요. 어떤 환자분들은 환청에 근거해서 자신의 망상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망상이나 환청은 누가 보더라도 눈치챌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도드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양성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실제로 정신분열증 환자분들의 또 다른 증상의 범주가 있습니다. 그거를 음성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바꿔 표현하면은 정신분열증 환자분들이 있는데 약을 먹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환청이 들리고 하는 건 줄어들었지만 사람이 왠지 좀 의욕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좋은 걸 좋다고 하지도 않고 싫은 건 싫다고 하지도 않게 사람이 좀 바뀌었다고 표현하는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보호자들은, 어떤 가족들은 환자분이 발병하기 전보다 왠지 좀 멍청해지고 둔한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지요. 그러한 것들을 음성 증상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정신분열증의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또 기분장애입니다. 환청과 망상, 음성 증상 때문에 자신이 어려서부터 가졌던 삶의 목표와 희망을 갖다 잃어버리게 되면은 환자들은 우울해지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때때로는 자살을 시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우울함을 갖다 잊고자 하는 환자분들은 때때로 술을 마시거나 지나치게 담배를 많이 피거나 때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는 어떤 행동 문제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 네 가지가 양성 증상, 음성 증상, 기분장애, 행동장애가 어떤 의미에서 정신장애의 가장 주된 증상의 범주가 되게 됩니다. 그중 가족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증상인 환각과 망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데 환자분은 느끼게 되는 감각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환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청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 않은데 환자의 귀에는 들리는 소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계속 환자분이 환청과 대화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청이 형태로 사람 목소리로 듣기 싫은 욕을 하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갑자기 욕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유명한 연예인의 환청이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대화하다가도 연예인이 실제로 왔다고 생각해서 연예인 누구누구 여기 왔지?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환청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청이 있게 되면은 환청과 대화를 하는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혼잣말을 하게 되는 수가 있게 되고 그거를 가족분들은 아무 이유 없이 혼자서 중얼중얼 된다. 아무 이유 없이 혼자서 욕을 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환청이 굉장히 재미있고 웃긴 얘기, 환자분에 대한 칭찬 같은 걸 하는 수는 환자가 의미 없이 키득키득 웃는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환자분이 아무 이유 없이 실실 웃고 이상해졌다고 표현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걸 갖다 환청이라고 표현하게 되지요. 또 다른 증상은 환시가 있는 수도 있습니다. 환시는 그냥 가족분들이나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를 표현하게 되면 헛것이 보인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가만히 벽을 쳐다보고 응시하거나 그런 양상을 정신분열증 환자분들이 보일 때는 환시가 재발한 것인 경우가 있습니다. 망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생각과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망상이 심해지면은 그 망상 때문에 생활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하면은 무엇이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과대망상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게 되면은 옆에서 보기에는 전혀 얼토당토 않은 사업에 엄청난 돈을 갖다 투자하고 파산이 돼서 가족들한테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환자는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어서 안전기획부라든가 CIA가 도청을 하고 자신을 쫓아다닌다는 망상 때문에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화장실에서도 씻지도 않고 하루 종일 꼼짝도 않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음식에 독이 있다는 망상 때문에 식사를 장기간 거부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상은 환자분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증상 중 하나인 것입니다. 아울러 음성 증상은 양성 증상과 같이 두드러 보이진 않지만 또 환자분한테 굉장히 커다란 장애가 되는 요소가 됩니다. 의욕저하 및 대인관계 기피, 무감동과 같은 경우 환자분들이 다른 사람과 의미 있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제한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은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직장에서 일도 하지 못하고 점점 사회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해 가게 됩니다. 아울러서 정신분열증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기억 능력에 저하가 있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Q 검사를 했을 때의 기억 능력에 저하가 있는 건 아니라 흔히 저희가 작업 기억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저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책을 읽으면은 누구나 책을 오래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10페이지 계속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페이지 계속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분열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 증상이 발병하게 되고 나면은 음성 증상이 지속이 되면서 집중해서 장기간 책을 읽기가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보면 앞에가 어떤 얘기였는지 잘 이어지지가 않는데요. 또 영화 같은 경우도 심각한 영화 같은 걸 보다가 보면 의미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거를 작업기억 능력의 저하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열증 환자분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씩 단순하게 간단하게 얘기해야지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정신질환, 어쩌면 정신질환이 아니라 모든 인간과 어떤 사람의 가장 커다란 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 정신분열증 환자분 같은 경우 양성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매일 약을 먹어야 되고 또 부작용도 있고 그리고 음성 증상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어렵다가 보면은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 절망이 술과 담배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가족들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라든가 자살을 시도한다든가 하는 증상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자분들의 증상을 가족분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냐를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주된 증상인 환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청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청에 2차적으로 일어나는 환자의 기이한 행동도 어떤 점에 있어서 환청을 대처하는 환자의 노력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환자가 혼자 중얼거리는 것,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도 없을 수 있지만 사실은 자신을 괴롭히는 환청을 갖다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계속 환자에 대해서 죽으라고도 얘기하고 환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환청이 있을 때 그 환청에 대해서 욕을 해서 대처하면서 극복하려는 환자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의 환자의 대처 방법입니다. 특히 환청이 심해지면 어떤 환자분들은 하루 종일 텔레비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걸 통해서 주의를 분산시키고자 하는 환청을 대처하고자 하는 환자의 노력이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환청을 대처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 지속적인 투약이라는 걸 갖다 절대로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환청에 시달리다가 우리 가족분들 중 어머님한테 와서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나 형제분들한테 누가 나를 욕하려고 자꾸 얘기하는데 어떡하지? 어디 엄마는 이런 소리 안 들려? 형은 이런 소리 못 들어?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그냥 네 머릿속에서만 들리는 소리니까 무시해버려 라고 흔히 가족들이 얘기하지만 환자분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에서 지금 바로 이 순간 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환청 자체가 맞다 틀리다는 얘기하지 않지만 환청에 의해서 느껴지는 환자의 불안함, 공포에 대해서 잘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어떤 낯선 사람이 욕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실제로 주위에서 물어보게 되면은 욕하는 사람은 없고 네 귀에 들리는 소리라고 얘기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화나고 절망스럽겠습니까? 따라서 환청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이다 아니다 긍정은 해주지 않지만 환청에 의해서 느끼는 환자분들의 괴로움과 공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환자분들과 넘어서는 안 돼 선은 정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청은 어떤 행동 문제로 연결이 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분의 경우는 윗집에서 윗집 아이들이 자신을 계속 욕한다는 환청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이 밤 12시건 새벽 2시건 윗집에 올라가서 쿵쿵대면서 욕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환청에 대해서 공감은 해주되 그런 어떤 행동의 선을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집에서 정해놔야 됩니다. 그런 선이 정해질 때 여러분들이 우리 환자분과 가족분들이 오랫동안 길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청이 들린다 그래서 밤 새벽 2시, 3시에 환자분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벽을 친다고 하면은 같이 있는 가족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은 정해놓되 그 선의 범주 안에서는 가급적 환자의 고통에 공감해 줘야만 합니다. 다음은 망상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상은 가족분들이 듣기에는 절대로 합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분이 유명한 탤런트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텔레파시로 사랑을 표현해서 방송국 앞에 가서 기다려야 된다. 그 사람이 나랑 결혼을 하기로 했다. 가족들이 얘기 듣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한테 그 유명한 탤런트가 도대체 왜 너랑 결혼하자고 할 리가 있겠냐라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도 설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망상이라고 하는 증상의 가장 특징 중 하나가 말로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망상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약을 먹고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을 바로잡아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증상이 완전히 조절 안 되는 수도 있고 약이 효과가 있을 때까지는 환자분의 망상을 가족들은 어떤 형태로든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요령을 갖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망상을 망상이라고 말로 설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환자들은 자기의 생각을 올바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족들과 의사소통하는 걸 갖다 원치 않게 되고 증상이 있어도 숨기게 됩니다. 또 때로는 환자분들이 어떤 심한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경우 그거를 설득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폭력으로 연결이 되고 가족분들이 환자분의 어떤 행동 때문에 피해를 받게 되고 환자분도 가족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괴로워하게 되는 악순환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망상에 대해서 절대로 논리적으로 대해서 말싸움을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보면은 환자분들이 폭력적이 되거나 아니면은 가족들과 대화를 단절하고 혼자서 가족들을 피해서 방 안에서 꼼짝도 않고 지내게 됩니다. 즉, 망상 자체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 망상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화나고 슬픈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해야 됩니다. 환자분이 느끼는 망상과 환청이 공감이 되지 않을 때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공포영화의 주인공을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무도 그 주인공을 이해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신분열증 환자분들이 환청과 망상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공포영화의 주인공들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크면 컸지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청과 망상 자체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를 따지지 않지만 충분히 그 심정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음성 증상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인관계를 기피한다거나 의욕이 저하된다거나 같은 증상은 두드러지지가 않기 때문에 양성 증상이 있을 때는 잘 모르고 지나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양성 증상이란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고 나면은 음성 증상이라는 게 이제 느껴지게 되죠. 그렇지만 또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게 음성 증상 때문인지 아니면 남아있는 양성 증상 때문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환자분의 대인관계 기피라든가 의욕 저하가 아직 잔존한 환청이나 망상 때문이면은 약을 증량하면서 그런 부분이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음성 증상 때문에 방에서도 나가지 않고 씻지도 않고 일도 하기 힘들어하고 적응을 잘 못하는 환자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첫째는 억지로 집 밖으로 내몰아서 대인관계를 가지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혹은 정신분열증 환자분들이 현재 떨어진 기능을 감안하지 않고 벅찬 일을 하도록 하는 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뿐입니다. 환자분한테 더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더 절망감만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능력에 붙이는 부분은 안 해도 된다고 용인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환자분이 인간으로서 최소한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끔은 해줘야 됩니다. 환자분이 음성 증상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집 밖에도 나가기 싫어하고 밥 먹는 것도 귀찮아하고 그런다 그래서 환자가 씻지도 않고 끼니도 거르고 집에만 틀어박혀서 지내게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따지면 환자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즉 환자의 능력에 벅차는 일을 강요하지는 않되 환자가 나름대로 같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끔은 도와줘야 됩니다. 결국은 균형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선으로 그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균형을 그 가족이 처한 상황 아래에서 최대한 유지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또 실질적으로 환자 가족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는 어떤 커피와 담배에 대한 중독, 그리고 알코올 중독, 폭력,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환자분들이 정신분열증 환자분들은 특히 담배를 많이 태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청과 불안이 줄어드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담배는 기관지염, 폐렴, 심장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과도한 흡연은 정신분열증
풍뇨증 치료 약제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담배는 조절되어야만 합니다. 또 어떤 각성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다량의 카페인을 갖다 섭취하게 되는 환자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량의 카페인은 불안, 초조, 불면증을 야기시키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다량의 카페인이 또 치료 효과를 갖다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담배와 커피는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커피와 담배를 갖다 조절하게 되면은 환자분들은 자신의 생활을 구속한다고 생각하고 가족들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때로는 가족들 몰래 돈을 훔쳐서 담배나 커피를 사기도 하고 가게에 외상을 달아놓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양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 한도를 벗어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커피 마시고 담배 피우면서 다른 환자분과 담소하는 것이 인생에 남아있는 유일한 낙인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거 자체를 멈춘다는 것은 사실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신장애 환자의 폭력은 어떤 의미에서 환자의 증상입니다. 많은 경우에 가족분들은 환자분이 폭력적이 되면은 우리가 잘 환자분을 갖다 대해주지 않아서 관심을 주지 않아서 폭력이 된다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가지는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그 폭력의 정도를 모르는 그 치료자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치료자가 환자가 폭력적일 때 오히려 그것이 가족분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폭력은 근본적으로는 환자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가족들은 불필요한 죄책감을 버리고 합리적으로 환자의 폭력에 대해서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첫째로 환자가 폭력적이 되는 경우 치료를 받고 괜찮던 환자가 폭력적이 되는 경우 가장 커다란 요인은 가족들 몰래 약을 줄여 먹거나 임의적으로 정신분열증 치료약제 빼고 안정제만 먹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폭력적이 되면 일단 투약을 조절해야 되지 않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술에 의존하는 환자는 폭력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술을 마시다가 보면 약을 빼먹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어떤 술에 의존성이 돼서 알코올 의존증에 빠진 정신분열증 환자분들이 자신의 의지로 술을 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독자적인 또 다른 치료 방법을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언성이 높아지고 태도가 과격해질 때 절대로 맞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어떤 가족 간의 비극을 일으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차분한 태도를 갖다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계에 도달했다고 하실 때는 빨리 환자 가족분들도 가족분의 안전을 갖다 도모해야 됩니다. 정신장애 환자분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질 경우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질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서 높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알코올 중독에 빠질 때는 부분적으로 자신에 대한 열등감도 있고 우울함도 줄어들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기분이 고양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환청이나 망상이 술을 마시면 좀 잊혀지는 것 같아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 음주는 환청과 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증상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환자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자신의 스스로의 의지로 술을 끊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자체적인
별도의 적극적인 치료를 모색해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분열증 환자분들의 증상과 어떤 정신분열증 환자분으로서의 삶이 환자분들한테 주는 어떤 절망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정신분열증에 걸린다는 것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가져왔던 삶에 대한 목표와 인생에 대한 기대를 어느 일정 수준까지 접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물론 환자도 그렇지만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환청이나 망상이나 음성 증상 같은 개개의 증상을 이해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환자의 삶 밑에 깔려있는 열등감과 절망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정신분열증 환자분이 있다는 것, 자신의 사랑하던 아들, 딸이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제한이 있게 된다는 것에서 오는 우리 가족분들 본인의 절망감을 갖다 스스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면서 정신분열증 환자분이 가족 중에 있다는 부끄러움을 갖다 떨치셔야만 됩니다. 그랬을 때 환자분을 올바로 합리적으로 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환자분들한테 진정한 용기를 줄 수 있으시고 그 진정한 용기는 우리 정신분열증 환자분들이 절망을 딛고 재활을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